퇴근했는데 주말 내내 상사한테 SNS로 업무 지시가 날아오고 또 회의 시간마다 은근히 내 의견만 무시당하고 어느새부턴가 중요한 정보 공유에서 나만 쏙 빠져 있는 상황. 혹시 이런 경험 겪어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디까지가 그냥 좀 빡빡한 회사 생활이고 어디부터가 법이 문제 삼는 괴롭힘인지 그 선을 긋기가 참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애매한 선을 명확하게 긋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제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를 나침반 삼아서요. 법의 눈으로 우리 사무실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시죠. 네. 이게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짚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직장인의 70% 이상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거든요. 70%요? 네. 이건 몇몇 성격 나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조직 문화에 깊게 박힌 문제라는 거죠. 개인의 인권은 물론이고 기업의 생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좀 막연했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0%라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 그럼 법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다라고 말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부터 짚어봐야겠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법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합니다. 아, 모두요? 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일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행위로 인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해요. 잠시만요.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건 생각보다 기준이 꽤 까다롭게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심한 폭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괴롭힘이 아닌 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법적 다툼에서 그 부분이 쟁점이 많이 돼요. 물론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하지만 법은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하거든요. 객관적인 기준이요? 네,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뭐랄까 사회 통념상의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기분 나빴어요를 넘어서 그 행위가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져요. 그렇군요. 기준이 명확한 만큼 증명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기준 중에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라는 말이 특히 눈에 띄어요. 보통 갑질하면 직급 높은 상사만 떠올리는데 관계의 우위는 훨씬 더 넓은 개념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관계의 우위라는 개념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상하관계의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직급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해요. 나이, 학벌, 출신 지역, 성별 같은 개인적인 속성도 우위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상황들이요. 바로 그거죠. 심지어 업무 역량도 우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팀 내에서 특정 기술을 혼자만 갖고 있다거나 오래된 고객사와의 인맥을 독점한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사람 없이는 일이 안 돌아가는. 그렇죠. 직급은 같거나 낮아도 그걸 무기로 다른 동료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거예요. 또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듣고 보니 숫자의 우위도 있겠네요. 여러 명이 한 명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거요. 정확해요. 다수가 소수를 고립시키는 것도 명백한 관계의 우위죠. 그래서 핵심은 가해자는 상사일 수도, 동료일 수도, 심지어 특정 상황에서는 부하 직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하 직원이요? 네, IT 활용 능력이 뛰어난 젊은 부하 직원이 나이 많은 상사에게 일부러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고립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와, 이건 저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겠어요. 가해자의 범위가 이렇게 넓다면 괴롭힘이 일어나는 장소도 사무실에만 국한되지 않겠는데요? 당연하죠. 우위 관계가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행위가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외근이나 출장지, 회식 장소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퇴근 후에 동료들끼리만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개인 SNS에 저격성 글을 올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어요. 공간을 넘나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의는 이제 명확해졌네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객관적인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 이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데 만약 회사가 이걸 알고도 방치하거나 심지어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법은 회사, 즉 사용자에게 우리 직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못 받고 있거든요. 만약 회사가 이 의무를 저버리면 아주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건가요?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조사 후에 피해자 보호 조치나 가해자 징계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요? 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말해서 큰 회사 입장에서는 500만 원 과태료는 그냥 사업상 비용 처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만약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원에게 해고,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 즉 보복을 하잖아요. 네. 그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징역형이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네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과태료는 행정상의 잘못에 대한 벌이지만 징역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이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 법은 회사가 조사를 소홀히 하는 건 실수로 볼 여지가 있지만 용기 낸 사람을 보복하는 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보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네요. 그렇죠. 500만 원은 감당할 수 있어도 대표가 징역을 갈 수 있다는 건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는 거죠. 듣고 보니 법이 정말 지키려는 게 뭔지 명확하게 보이네요. 결국 회사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직원을 보호하는 걸 기본적인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강조해요.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건 단순히 노동력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 회사가 직원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 사항을 넣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의무가 된 거고요. 이게 결국엔 회사를 위한 길이기도 해요.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생기면 당연히 이직률은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이 향상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회사 입장에선 꽤 부담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할 텐데 자료에서는 어떤 예방 활동들이 제시하고 있나요? 아주 체계적인 6단계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는 CEO, 즉 최고 경영자가 우리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리더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어떤 괴롭힘 위험 요인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부서별로, 직급별로. 세 번째는 당연히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이고요. 네 번째는 이걸 전담하는 조직이나 담당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군요. 맞아요. 다섯째는 포스터나 사내 방송 같은 걸로 계속 홍보해서 경각심을 유지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점검하고 교육하고 담당자를 두고 알리고 평가한다.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도 안타깝게 사건이 발생할 수는 있잖아요. 그때 회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에요. 모든 조치의 최종 목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건강하게 직장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복귀가 목표군요. 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해요. 당사자끼리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지 아니면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징계를 원하는지 그 요구를 바탕으로 해결 방식을 결정하는 거죠.
조사 과정에서 소문이 나거나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어요. 물론이에요. 그래서 상담가와 조사자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참고인들의 신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해요. 아예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네. 또 공정성을 위해서 피해자와 상담하는 사람과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모든 과정이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청취자분들도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떨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마침 자료에 조직 문화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던데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마음속으로 1점부터 7점까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네, 우리 회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상사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상명하복 분위기가 강하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업무에 대한 반대 의견조차 낼 수 없는 분위기라면 그보다 훨씬 민감하고 어려운 괴롭힘 문제를 과연 누가 용기 내서 꺼낼 수 있겠어요? 아, 그렇죠.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에서는 어떤 예방 시스템도 작동하기 어려워요. 이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아주 위험한 신호죠. 정말 그러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반대 방향의 질문인데요. 우리 회사는 어려운 문제를 토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잘 마련되어 있다. 네, 이 질문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마련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공식적인 고충 처리 창구가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실제로 저기에 말하면 해결될 거야, 말해도 나에게 불이익이 없을 거야 라고 신뢰하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우리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조의 활동이 잘 지원되고 있다. 이건 노조가 없는 회사도 많을 텐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은 조직 내의 힘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노조가 그 대표적인 예시고요. 만약 노조가 없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노사협의회나 다른 자치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개인이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직원들이 기댈 수 있는 공식적인 보호막이나 연대 조직이 있느냐가 건강한 조직 문화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죠. 오늘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부터 회사의 책임, 그리고 예방과 대응 방안까지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었네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괴롭힘은 다양한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라는 것. 둘째, 회사는 직원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고 특히 신고자를 보복하는 건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구조적, 조직적 문제라는 점이네요. 맞아요. 오늘 나는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의 회사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완벽한 괴롭힘 방지 규정과 처리 절차가 문서로 존재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취업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고 담당자도 있고 교육도 꼬박꼬박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회사의 문화는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원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리더를 암묵적으로 칭찬하고 승진시킨다고 해보죠. 과연 직원들은 어떤 걸 진짜 규칙으로 받아들일까요? 문서에 적힌 공식적인 규칙과 실제로 조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 사이의 괴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규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규칙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공식적인 보호장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조용히 약화시키고 있나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곱씹어보는 것이 문서 너머에 진짜 건강한 직장 문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